지금부터 코인 들고 계신 분들 가장 헷갈려 하시는 이야기 한 가지만 풀어드리겠습니다. 2027년 1월부터 한국에서도 코인 세금이 시작되죠. 근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시행될까요? 그리고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나도 세금을 내야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은 대부분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왜 코인만 따로 내야 될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이 지금 모든 코인 투자자들 머릿속에서 동시에 떠 있는 상태고, 그 정답을 찾으려고 검색을 해보면 더 헷갈리죠. 누구는 무조건 시행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누구는 또 미뤄질 거라고 말을 하고, 누구는 폐지될 거다라고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코인 거래는 원래 2022년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미뤄졌어요. 2023년으로 한 번, 2025년으로 또 한 번, 그리고 지금은 2027년 1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행 시점이 계속 뒤로 밀렸다라는 건데, 이 부분만 보셔도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이 세 번이나 미뤄진 진짜 이유가 뭐였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과세를 위한 시스템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 이용자 보호장치가 부족하다. 거래 정보를 추적할 인프라가 없다. 매번 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단순한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요, 진짜로 시스템이 안 돼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가 상당히 재밌어집니다. 올해 11월 7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죠.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직접적으로 말을 했고, 내년 1월에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시행 의지를 밝힌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발언만 놓고 보시면 시행은 거의 확정된 분위기처럼 보입니다. 근데 또 같은 시기에 정반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감래 선임연구원위원이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거기서 네 번째 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유가 뭐냐? 또 똑같습니다. 과세 제도가 여전히 미정비 상태다. 한쪽에서 무조건 한다라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 또 미뤄질 수 있다라고 하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헷갈리고 저도 헷갈리는 게 당연한 상황이겠습니다. 그럼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코인 거래를 위해서 본인 인증을 끝낸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무려 1000만 명이 넘어갑니다. 국민 5명 중에 1명꼴로 본인 인증까지도 완료가 된 상황인데, 이 1000만 명이 모두 같은 곳에서만 거래하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은 업비트, 빗썸 이런 국내 것으로 사용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 그러니까 덱스까지도 쓰십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국세청이 자기 입으로 인정한 사실이 하나 있죠. 해외 거래소와 덱스, 그리고 개인 간의 직접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이 아직 없다라는 건데요. 국세청이 소원석 의원실에다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인데, 스테이킹, 랜딩, 에어드롭, 하드포크, NFT 같은 이런 코인 시장에서 흔한 수익 형태에 대한 과세 기준이 아직까지 미비하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만약에 내년에 과세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게 국내 거래소에서만 거래한 사람은 세금을 낼 거고요. 근데 해외 거래소, 덱스로 빠져나간 사람들 사실상 세금을 안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세금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같은 코인을 가지고 같은 수익을 내더라도요, 어디서 거래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는 세금 자체가 달라진다는 건데, 또 누구는 아예 안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조세정책학회장도 토론회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남겼습니다. 형평성이 어긋난다, 정확히 이런 워딩을 썼는데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기실 겁니다. 아니 그럼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정말로 추적이 안 되는 거냐? 정부도 이걸 모를 리가 없겠죠. 정부가 내세우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CARF, CARF라고 부르는 국제정보 공유 체계인데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각 나라가 코인 거래 정보를 서로 공유하자, 이런 일종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5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독일,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같은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빈틈이 하나 있어요. 미국이 빠져 있습니다. 인도도 빠져 있고요. 거래량이 가장 많은 이 두 가지 시장이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건데, 업계에서는 반쪽짜리 체계라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이 정보 공유가 제한적이면요, 결국에 추적이 어렵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옆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랑 비슷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근데 결론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 11월 달에 일본 금융청이 공개한 안에 따르면요, 일본은 코인을 아예 금융상품으로 다시 분류하는 방향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같은 경우는 코인 수익을 잡소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매겼었는데, 그러니까 최고 수익률이 무려 55%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걸 주식처럼 20% 단일 세율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일본은 등록된 자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105개 종목을 대상으로서 이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등록 거래소 안으로 들어오면 세제 혜택을 주고 밖에서 거래하는 거는 따로 보겠다는 방향입니다. 이건 처벌이 아니라 유인이겠죠. 이 정상적인 시장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흐름이 왜 중요하냐? 대한민국이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것들 종합을 해보면요. 정부는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혔고 근데 막상 들여다보면은 시스템이 전부 다 정비가 안 됐고요. 1077만 명을 전부 다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도 막지를 못합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시행을 한다. 국내 거래소만 쓰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렇다면 그게 우리나라 정부가 원하는 그림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바로 이거예요.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근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행 자체는 예정대로 갈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분명히 보완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기본 공제항도를 250만 원에서 더 올린다라거나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가지고 공제받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결국에는 일본처럼 등록 거래소 중심의 체계로서 이 정리되는 방향성이겠습니다. 자본시장 연구원도 비슷한 결론을 냈어요. 기타 소득에서 양도소득으로 분류를 바꿔나가고 또 2월 공제를 5년 이상 허용하자 이런 제안이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챙기셔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2027년이 다가오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세금 자체가 아니라 어디서 거래하느냐가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이 등록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한 기록들은 그대로 남을 거고요. 그게 바로 추적 대상이 될 겁니다. 반면에 해외 거래소나 덱스로 빠진 자금들, 지금은 사각지대일지 몰라도 카프가 확정되거나 아니면 추가 입법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 1년에서 2년 안에 가장 빠르게 변할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정리드리자면은 대한민국 코인과세는 2027년 1월 시행으로 정해져 있고요. 정부는 예정대로 간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스템이 아직까지 미흡한 점, 형평성 문제가 풀리지 않는 점, 그래서 그대로 강행하기보다는 이 보완 형태로서 잡고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고 결국에 핵심은 언제 시작되느냐가 아니라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던지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옆나라 일본처럼 등록 거래소 중심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될지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같이 조금 상승하고 또 다시 하락하는 이 상승과 하락이 말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시장이죠.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욕심보다는요. 먼저 매도하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과거 코인 시장이 불장이었을 때 그때 정말 당연하다든지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이 수익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급등하는 시장을 번던 기억들 때문에 내가 만약에 목표 타점에 대해서 너무 높게 잡는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 수익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익절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 혼자서만 손가락 빨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장의 핵심 중에 핵심은요. 단순하게 그냥 5%도 좋아요. 10%도 좋아요. 먼저 수익 실현을 습관화하는 이런 시장으로 만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단기 종합방에서도 무리한 목표 타점보다는요. 현실적인 목표 타점으로 일단 수익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들 뭘까요? 이 시장에서는요. 현실적인 시장 대응으로 먼저 현재 시장의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이해한 흐름을 활용하셔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알트코인들 수익이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리플이나 비트, 도지코인 이런 메이저 코인들도 좋겠지만요. 나머지 소규모 알트코인으로도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안내 도움드릴게요. 이번에 스위스에 있는 UBS라는 거대한 은행이 XRP를 샀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보도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묘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한 가지만 먼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UBS 같은 경우는 이걸 도대체 언제 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2달 전에 전부 다 사놓고 우리는 이번 주에서야 알게 된 겁니다. 이 시간차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천천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UBS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중에 한 곳인데요. 굴리는 돈이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8천조 원에 가깝고 한국 정부 하는 예산이 700조 원 정도니까요.
거기에 10배가 넘는 돈을 회사 한 곳이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줄여서 SEC라고 부르는 곳에서 13F라는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요. 13F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 이런 자산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기마다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근데 이번에 13F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XRP 관련 상품이 적혀 있었고 XRP ETF라는 상품을 19만 주 이상 들고 있었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 XRP 트러스트라는 또 다른 상품을 317주 들고 있다라고도 했었는데요. 두 개를 합치면 한국 돈으로 21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박수를 칩니다. 큰 은행이 드디어 XRP를 샀더라고요. 근데 저는 박수보다 두 가지 의문이 먼저 떠올랐는데 왜 UBS는 XRP를 직접 사지 않고 굳이 ETF로 샀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걸 5월에서야 알게 됐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이 보이기 시작하면 오늘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되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풀어드려 볼게요. 이 큰 은행이 코인을 직접 사면 보관이 정말 까다롭죠. 지갑 관리도 해야 되고 해킹 위험도 책임져야 되고 규제 당국한테도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ETF로 사면 그냥 주식 한 종목 사는 거랑 똑같이 처리가 돼요. 정말 안전하고 깔끔해지는데요. 그래서 큰 은행일수록 이 방식들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 UBS가 ETF를 골랐다는 거는 그만큼 조심스럽게 하지만 정식으로 발을 들여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해집니다. 13F라는 서류 같은 경우는 분기가 끝난 다음에 45일 안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3월 31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내역입니다. 즉 UBS는 1분기 어느 시점인가 이미 전부 다 사놓고 5월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놀라는 사이에 그들은 이미 2달 전에 자리를 잡아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공시 자료로 확인된 사실이고요. 이 정확히 며칠 샀는지는 공개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13F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면 진짜 흥미로운 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UBS가 XRP만 산 게 아니었어요. 같은 서류 안에 솔라나 ETF를 2만 주도 넘게 비트코인 ETF도 여러 종류 들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자산이고 솔라나하고 XRP는 둘 다 결제량 정산이 빠른 체인입니다. 즉 UBS 같은 경우에 코인 한 종목에 베팅한 게 아니라요. 돈을 빠르게 주고받는 인프라 자체에 발을 담궜다는 사실 때문인 건데 이런 부분들 해석 갈릴 수 있겠지만 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UBS의 시선은 가격보다는 결제 시스템 자체에 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UBS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줄여서 BOA 같은 경우도 XRP ETF에 한국 돈으로 3억 원 정도를 넣었는데 전 세계 최대 헤지펀드 중에 하나인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그리고 시타델까지도 XRP 관련 상품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비슷한 시기 13F 자료들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한 군데가 변덕을 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결정을 내린 큰 손들이 한꺼번에 움직였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면 등이 살짝 서늘해집니다. 근데 이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조각이 바로 이번 주에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 JP모건이랑 마스터카드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라는 회사가 함께 한 가지 실험을 성공시켰다라고 발표를 남겼어요. 미 국채를 디지털 토큰 형태로 만들어서 XRP 원장 위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상환하는 테스트를 마친 건데요.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미 국채라는 안전자산을 XRP 네트워크 위에 올려놓고요. 또 사고 팔고 정산하는 게 실제로 작동한다는 거를 세계 최대 은행 중에 하나가 직접적으로 증명한 거고 이제 그림이 좀 보이실 거예요. UBS랑 BOA가 1분기에 조용히 자금을 미리 넣어놨고요. 헤지펀드들도 같은 방향성을 봤고요. 이번 주에 JP모건이 XRP 네트워크 위에서 실제로 큰 돈이 움직이는 테스트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시장 자금들이 먼저 들어오고 인프라가 그 다음에 작동을 시작한 모양새라는 건데요.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UBS의 매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21억이라는 금액은 8천조 원을 굴리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야말로 한 방울 수준이죠. 처음에 발을 늘어놓는 단계로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진짜 버셔야 될 지점은 다음 분기 13F입니다. 이 다음 13F 같은 경우에 2분기 끝나고 나서 45일 안에 제출이 되니까요. 8월쯤이면 공개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때 UBS 측에서 포지션을 늘렸는지 또 다른 은행이 새로 추가됐는지 여기만 확인하시면은 오늘 우리가 본 21억 원이 신호탄이었는가 아니면 단발성 시도였는가가 정답이 나오게 되실 겁니다. 단정 짓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시장 자금이 먼저 들어오고요. 또 인프라가 작동하기 시작한 흐름들 보시면요. 다음 분기에 추가 매수가 확인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리드려보자면요. UBS의 XRP 매수는 이 금액보다도 매수 방식,
같은 시기에 다른 큰 손들의 움직임들을 함께 보셔야지 의미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같은 경우 이미 1분기에 들어왔고 인프라 테스트는 이번 주에 성공을 했고 우리는 이걸 지금에서야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보셔야 되는 거는 다음 분기 공시랑 XRP 네트워크 위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돈의 크기를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8월 달에 나올 다음 13F에서는 어떤 은행이 새로 등장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가 아무리 좋아도요, 결국에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코인입니다. 이 스스로가 그래야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건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또 답답한 상황들이 오래될수록 목표 타점을 현실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더 높게 잡고 이렇게 기다렸으니까 얼마까지 상승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너무 시장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리플 정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오히려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분할 익절을 목표로 잡았고 분할 익절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져가기가 더 쉬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XRP 리플 코인 7월달에 4,850원에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현금을 챙겨놓은 여유분으로서 1,8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을 말씀드릴 수 있었고 이렇게 또 매수가 됐었기 때문에 저렴한 평균 단가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리플 XRP가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또 내려온 눌림목에 사서 또 고점에 팔고 이렇게 리플 전용 정보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 숫자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32%고요. 이더리움은 25% 그리고 리플은 0%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지난 4월달 미국 기관들이 실제로 들고 있던 코인 비율이고 코인 쉐어즈라는 자산 운용사가 직접 26개 기관한테 물어본 결과입니다. 비트코인은 셋 중 한 곳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더리움도 4곳 중 한 곳은 들고 있고요. 근데 리플 XRP는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솔직히 이 얘기 처음 들으셨을 때 가슴이 조금 철렁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이 0%라는 숫자가 왜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기관 투자자라는 사람들은요, 그냥 돈 많은 개인이 아닙니다. 회사 차원에서 봤을 때 코인을 사려면 따라야 될 규칙이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코인이 법적으로 뭐다라는 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증권이냐, 상품이냐, 아니면 그냥 결제 수단이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고 이게 반드시 정해져야만 회사 회계팀도 처리하고 감사도 통과하고 고객 돈까지도 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리플은 지금까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명단에 없었던 거고 못 산 거지 안 산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막힌 문이 도대체 언제 열리느냐?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긴데요. 미국의 상원은행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돈에 관한 법을 1차로 심사하는 곳인데요. 이번 주에 이르면 내일 이 은행위원회가 클래리티법이라는 법안 표결 일정을 공지할 거다라고 해요. 코인인 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 테레 측에서는 이 직접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코인베이스 정책 부사장 카라 칼버트도 컨센서스 마이애미 행사에서 다음 주 안에 표결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언급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는데요. 이 클래리티법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표결이 되냐가 진짜 핵심인 건데 하원이 아니라 상원, 그것도 은행위원회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코인과 관련된 법 같은 경우는 농업위원회 같은 곳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었고 비트코인은 상품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은행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의미가 달라지죠. 이건 코인을 진짜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이겠다는 뜻에 가깝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코인을 달 수 있는 길을 연다는 거고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법안 분위기만큼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다만 일부 조항들이 아직까지 조율 중이다. 이런 우려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통과는 거의 확실시됐다. 뭐 이런 식으로 단정하긴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도가 빠르게 나가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디테일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코인베이스의 카라 칼버트가 같은 자리에서 강조한 게 뭐냐? 단돈 1,400원짜리 거래에도 세금 신고를 하게 만드는 지금 미국의 세무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1,400원이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데 미국에서 코인으로 1,400원어치 사면은 뭐 하나만 사더라도 그 거래 하나하나 전부 다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안 바꾸면 기관 자금이 진짜로 들어오기 어렵다. 이렇게 코인베이스가 직접 언급을 남긴 건데요.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볼게요. 비트코인은 보통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사놓고 그냥 보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말 그대로 가치에 대한 저장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소규모 거래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뭐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리플은 어떤가요?
리플은 처음부터 결제용으로 만들어진 코인이죠. 1,400원, 5,000원, 만원 이 소액 결제들 전부 다 매일매일 수만 건씩 일어나야지 의미가 있는 코인이 바로 리플 XRP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드려보자면은 이 소액 거래 세금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클래리티법이 통과돼도 리플의 진짜 본질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된다는 사실, 이걸 반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두 개가 같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소름 돋죠. 그 순간 리플은 다른 코인이랑 완전히 다른 출발선상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지금 이 굳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강조한 거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더 나옵니다. 바로 시간인데요. 테더의 정부 관계 책임자 제시 스피로 측에서 같은 행사에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지난 1년 동안 큰 진전이 있었지만 어떤 일이든지 뒤집힐 수 있다. 특히 올해 말 중간선거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요. 미국의 중간선거는 11월 달에 있죠. 지금이 5월 달이니까 약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 6개월 안에 클래리티법 그리고 세금체계 개편까지도 가능한 만큼 전부 다 밀어붙여야 된다는 게 현재 업계 분위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의회 구성이 바뀐다. 그러면 지금 우호적인 흐름들이 멈추거나 후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표를 알고 나시면은 왜 지금 갑자기 표결 일정이 잡히고 또 코인베이스 임원이 전면에 나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이 조금 그려지시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격은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다음 주 안에 상원은행위원회에서 클래리티법 마크업이 진행이 되고요. 7월에서 9월 사이에 본회의 통과를 노리는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또 그 사이에 세금체계 개편 논의가 같이 붙고요. 이게 11월 달 선거 전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 이 기관 포트폴리오 안에 비어있던 리플 자리가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채워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32대 25대 0, 이 구도 자체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30대 23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균형을 잡아간다라는 건데, 물론 여기서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겠고 일부 조항이 빠지면서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겠죠. 물론 변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이 사실관계들만 놓고 정리를 드려보자면 이게 지금 가장 무리가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드리자면요, 이 기관 명단에 리플 XRP가 없는 거는 악재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문이 안 열렸기 때문인 거고, 이어지는 클래리티법이 상원은행위에서 다뤄진다라는 거는 이 코인을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이겠다,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진짜 변화는 클래리티법 하나가 아니라 이 소액거래 세금 개편, 이게 같이 풀릴 때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다가오는 11월 달 전에 같이 풀린다면 그 순간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가격이 될지 아니면 거래소 상장 구조가 될지, 이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의 기준에 대해서 내가 보유했던 시간대, 얼마나 기다렸으니까 얼마까지 상승해야지, 이런 생각으로만 보시는 것보다는요, 지금 가격일 때 얼마까지 하락을 했고 또 이 가격이 단기 저점이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현재 시장이 리플은 안 좋더라도요, 알트코인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들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최근에 1,800원 라인에서의 매수가 나갔었고, 오히려 단기 종합방에서는 이렇게 현실적인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뿐만이 아니에요. 이더리움, 클래식, 에이다, 플록, 여러가지 체인링크까지도 알트코인 단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성을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따라가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리플 XRP를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준으로만 보면은 시장이 안 좋다고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리플 한 가지만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나간다면 지금만큼 정말 좋은 시기가 없겠죠. 기회는 곧 타이밍이고 그 타이밍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잡아 나가시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세요. 입장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비트코인 어정쩡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리플 XRP는 여전히 답답하게 횡보 중에 있고요. 관련 뉴스들은 매일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내 계좌는 그대로인 상황이죠. 근데 이번 주에 나온 뉴스 3개를 같이 놓고 보시면은 지금 이 어정쩡한 분위기가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고,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시장에서 리플 홀더가 가장 차분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동시에 가장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우선 한 가지 질문부터 드려보자면요, 이번 골드만삭스의 금리 인하 연기 발표, 그리고 톰리의 약세장 종료 선언,
비트코인 지갑 24만 개가 사라진 사건까지. 이게 같은 주에 나온 게 정말로 우연일까요? 저는 이거를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8일 보고서에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기존 예상보다 한 분기 더 늦추면서 2026년 12월 그리고 2027년 3월로 본다라고 발표를 남겼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장 전체에 풀릴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더 미뤄졌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금리가 내려가면요,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묶어두기보다도 주식이나 코인 같은 자산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그 시점이 늦춰졌다라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런 뉴스들은 코인 시장에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라는 게 압축된 용수철과도 같은 거라면은 압축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풀릴 때 더 크게 튀어오르겠죠. 골드만삭스의 이번 발표가 결국에 그 압축 기간이 더 길어졌다는 뜻이겠고, 단기적으로 답답하겠지만 시장이 풀릴 때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더 크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리플은 과거에도 유동성이 풀릴 때 짧은 시간에 가격이 크게 움직인 자산이고요. 그래서 이번 뉴스는 표면적으로 악재처럼 보이겠지만 또 길게 바라보시면 충전 시간이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그 압축이 풀린다는 신호는 과연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냐? 그게 바로 두 번째 뉴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비트마인 회장이자 펀드스트랩 공동 창립자 톰 리 측에서는 이번 컨센서스 2026 마이애미 행사에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작년 10월에 약 1억 7천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올해 2월달 약 8천만 원대까지 급락한 그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트가 3월과 4월 연속으로 월간 상승 마감을 했고 5월달에도 약 5% 추가 상승 중이다라고 짚었는데요. 톰 리는 약세장에서 비트가 3개월 연속 상승 마감한 사례가 없다라고 했었고, 이번 달 비트가 1억 600만 원 이상에서 마감한다, 그렇다면 약세장은 확실히 끝난 거다라고 단언을 남겼습니다. 이게 리플 홀더한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비트가 먼저 움직이고 알트가 따라 움직이는 패턴들은 시장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왔던 흐름입니다. 비트가 바닥을 다지고 추세를 회복하면요, 그 다음에 시장 자금이 알트로 흘러가는 구간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구간에서 리플은 과거에도 빠른 속도로 움직인 적이 있었어요. 단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과거 패턴이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장 상황은 매번 달라지고요. 또 톰 리의 발언 자체도 한 사람의 전망일 뿐이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시면은 비트가 3개월 연속 상승 마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 이것만큼은 사실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뉴스인데요. 이쯤에서 진짜 흥미로운 세 번째 데이터가 나옵니다. 블록체인 분석 회사인 센티먼트에 따르면은 비트코인 지갑 숫자가 최근에 5일 만에 24만 5천 개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2024년 여름 이후에 약 2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고, 지갑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코인을 거래소로 보내거나 정리를 하면서 시장을 떠났다는 뜻이겠습니다. 보통 이런 현상을 시장에서는 항복, 영어로는 캐피출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이러고 손 털고 나가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아졌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놀라시는 게 있습니다. 이 센티멘트 같은 경우는 이 항복 신호가 역설적으로 거대한 상승장의 초석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남겼어요. 왜냐면 시장에서 약한 손,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버티지 못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또 그 다음에는 남은 사람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기 훨씬 더 쉬운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겠습니다. 팔 사람들 다 팔고 나면은 그 다음에 들어오는 매수세는 누구의 저항도 받지 않을 거고요. 가격을 또 위로 끌어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소름 돋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뉴스를 다시 한번 같이 놓고 보세요. 골드만삭스 측에서 시장이 더 오래 압축될 거라고 했고요. 톰 리는 비트코인이 약세상에서 빠져나오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센티멘트는 약한 손들이 24만 5천 개나 시장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주에 동시에 나왔다라는 건데, 지금 시장이 길게 압축되고 있는 동안에 비트코인은 이미 추세를 돌리고 있고요. 또 약한 손들은 빠져나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뉴스들을 같이 보면은 또 하나의 흐름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리플 홀더 입장에서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고 알트가 따라가는 사이클 구조에서 비트코인은 추세 회복 초입에 있다, 이렇게 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 전체는 금리 인하 지연 때문에 더 길게 압축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또 동시에 시장이 약한 손들은 이미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만들어내는 그림들은 단기적으로 지루하겠지만 중기적으로 에너지가 쌓이고 있는 구조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리플 홀더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가능성 높은 한 가지 시나리오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비트가 5월 마감을 약 1억 600만 원 이상에서 한다면 톰 리 기준에 따라 가지고 약세장 종료 신호가 한 번 더 강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비트 도미넌스,
그러니까 전체 코인 시장에서 비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잠깐 더 올라간 뒤에 알트 쪽으로 자금이 분산되는 구간인데요. 이게 리플 홀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구간이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는 시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거는 무리한 단타나 추격 매수가 아니라요. 이 비트코인의 월간 마감 가격들, 도미넌스 흐름들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시장이 풀리는 시점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요. 이 풀릴 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죠. 이번 골드만삭스의 금리 인하 지연 신호가 단기 악재로 보일 수 있겠지만요. 시장 압축이 길어진다는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겠고, 또 톰 리는 비트코인이 약세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손들은 실제로 이미 시장을 떠나고 있는 지표가 관측이 됐습니다. 지금은 가장 차분하셔야 되는 동시에 또 가장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5월 마감을 톰 리가 말한 기준 위에서 끝내준다면 그 다음 시장 자금은 알트코인 중에서 과연 어느 코인으로 가장 먼저 흘러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 다음 영상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자세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드시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는 그 다음 스텝은 시장이 좋아지는 상황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상승 뒤에는 하락이 찾아오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한 뒤에는 반등이 찾아옵니다. 이게 시장의 순환이자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역사적으로 이게 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거 맞죠? 그렇다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찾아올 상승장, 반등장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시점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이 엄청난 고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라고 했을 때 나온 자금들이 어디로 흐를까요? 코인 시장으로 흐를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내가 리플 평단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미리 낮춰 놓으셔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이유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내 평단이 높을 때 오히려 평단 낮추기 좋은 시점, 이 타이밍에 대해서 그냥 놓치고 안 좋을 때 추가 매수해서 낮춰야 된다, 이거를 망설이다가 결국에 이미 상승 시작하고 나서 그때 돼서야 고점에 추격 매수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인데요.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목표 타점에 대해서 중요하게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도요. 오히려 시장 흐름에 맞는 단기 저점, 분할 매수에 대해서 중요하게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결국에 상승과 하락이라는 파동이 하나로 반복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이번에 리플 1,8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을 말씀을 드렸었고, 2,250원 라인에서의 단기 매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리플이 상승하는 구간, 다시 한 번 더 1,900원 라인에서 매수하는 리플 전용 정보방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 매도 체결을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리플의 상승 과정에서요, 단기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또 저점 내려오면 또 사서 또 고점에 팔고, XRP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까지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무려 2,800만 원이나 깎아가지고 다시 내놨습니다. 원래 1억 1,000만 원이 넘던 차를 이제 8,400만 원부터 살 수 있게 만든 건데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코인 시장에서 이 도지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이 술렁이기 시작을 했고, 이 테슬라 자동차 가격을 깎은 게 왜 도지코인 가격이랑 연결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조차 헷갈린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사이버 트럭 가격 인하 뉴스가 사실은 도지코인의 중기 흐름에 결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드려 보도록 할 거고, 이 다른 채널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각도로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이 테슬라가 지난 20일 사이버트럭의 새로운 저가 모델을 공개했고요. 기존의 시작 가격이 1억 원이 넘었었는데 이번에 나온 모델은 8,4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방에 2,800만 원을 깎은 건데요. 자동차 한 대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가격을 내린다, 정말로 흔하지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가격을 맞추려고 테슬라가 이 차의 사양을 상당히 많이 줄였고, 스피커 개수도 줄였고요. 또 뒷좌석에 있던 화면도 빼버렸고요. 시트 재질도 더 저렴한 걸로 바꿨습니다. 심지어 차가 끌 수 있는 무게까지도 절반 가까이 낮췄고요. 부드럽게 달리게 해주는 고급 서스펜션도 일반 부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가격은 깎았지만 안에 들어간 부품도 같이 깎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차가웠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또 단순합니다. 사이버트럭이 이미 안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당시 사이버트럭 판매량은 약 2만 대 수준에 그쳤고, 그 전에는 4만 대 가까이 팔렸습니다. 1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4만 대 팔리던 차량이 2만 대밖에 안 팔렸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원래 사이버트럭을 1년에 25만 대 팔겠다고 큰 소리를 쳤었는데 그 반의 반도 안 팔렸다는 사실, 이 수치상으로 따져보면 실제 목표치의 10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 사이버트럭 저가 모델 출시를 두고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거 새 차를 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안 팔리는 재고를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도
뉴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까지가 그냥 테슬라 자동차 뉴스입니다. 근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뉴스가 나왔을 때 도지 관련 차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 대부분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 머스크는 도지를 사랑하니까 결국 도지 가격도 오를 거다. 두 번째로 엑스머니 결제에 도지가 들어가니까 호재다. 사실 이런 얘기들 도지코인 들고 계신 분들 이미 100번도 넘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뻔한 논리들 일부러 빼고 가겠습니다. 이거를 빼고 보셔야지 진짜 중요한 신호가 따로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이 사이버 트럭의 실패는 단순하게 자동차 한 모델이 망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자본과 관심이 테슬라에서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런 구조적인 신호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한때 테슬라가 자기 인생의 중심이었었고요. 근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이 트위터, 그러니까 지금의 X를 인수했고 정치적인 발언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은 2년 연속 줄었고요. 올해에도 약 170만 대 수준에서 멈출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요. 일론 머스크 본인이 가장 자신 있게 내놨던 이 사이버 트럭마저도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이건 지금 공개된 자료로서 숫자로서 팩트 체크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한테 가장 절실한 게 뭘까요?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머스크를 주목하게 만들고 다시 머스크 말 한마디에 시장이 들썩이게 만드는 이런 새로운 모멘텀이 절실해진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재밌는 게 나와요. 일론 머스크가 들고 있는 카드 중에서 일반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자산이 뭘까요? 테슬라 주식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 주식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스페이스X는 비상장이라서 일반인이 사고 팔 수가 없죠. 그럼 남는 게 뭘까요?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이 머스크가 트윗 한 줄만 올려도 가격이 움직이는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빠른 변수라는 거고, 일론 머스크의 동기랑 통제할 수 있는 자산을 같이 놓고 보면은 이 도지가 그 다음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사이버 트럭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 사실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테슬라는 과거에도 비슷한 위기를 겪은 적이 많았었고요. 2018년 모델 3라는 차를 처음 내놨을 때 거의 모든 전문가가 테슬라 망한다라고 했었고, 일론 머스크 본인도 나중에 그때 파산까지 몇 주밖에 안 남았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델 3는 폭발적으로 팔렸고요. 테슬라는 전기차로 처음에 흑자를 낸 첫 번째 회사가 됐습니다. 2020년 이때 모델 Y가 나왔을 때도 똑같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모두가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 카드를 꺼내서 이 시장의 판을 뒤집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이버 트럭이 모델 3나 모델 Y랑 똑같은 길을 갈 거다 단정할 수는 없겠죠. 사이버 트럭은 매니아 위주의 픽업 트럭이고요. 경쟁자도 많습니다. 모델 3랑 모델 Y는 일반 가족이 타는 차였고요. 경쟁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 자체가 반등할 만한 가능성, 지난 모델 3 시절보다도 분명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 자동차의 성공 여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기 브랜드를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머스크는 과연 어떤 카드를 흔들기 시작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사이버 트럭 뉴스 자체가 이 도지코인 가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자동차랑 코인은 결국에 다른 시장이다 보니까 중기적으로 봤을 때 머스크가 테슬라 외부에서 또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이런 압박감이 점점 더 커질 거고, 또 이런 과정에서 엑스머니 결제에 도지코인이 본격적으로 통합되는 시점이라거나 일론 머스크 본인의 직접적인 도지 관련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도지코인 중기 흐름의 결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봐야 될까요? 이 도지 차트 자체는 지금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머스크 관련된 뉴스 흐름들, 엑스머니 관련 발표 일정들, 평소보다 훨씬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이버 트럭 뉴스 하나만 보고 도지를 매수하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무게 중심이 지금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가, 그 흐름 자체를 추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도지코인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차트도 매물대도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의 행보겠죠.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드리자면은 이 사이버 트럭의 가격 인하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악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론 머스크의 자본과 관심이 테슬라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겠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다음 모멘텀을 절실하게 찾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흔들 수 있는 자산이 바로 도지코인인 거고, 그래서 이번 뉴스는 단기 호재가 아니라 이 도지 중기 흐름의 시작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만약에 머스크가 진짜로 도지코인을 다음 카드로 꺼낸다라고 했을 때 그 신호가 과연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내가 만약에 그 시기에, 그 타이밍에 그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뭐 그럴걸, 살걸, 팔걸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알트코인 중심의 시장인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막상 알트코인, 단기코인 내가 접근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사야 될까 걱정되고 불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 먼저 진입을 안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비중 조절하고 목표 타점엔 내가 걸어놨으면 어땠을까? 이 가격에 매수해가지고 이 가격에 매도했으면 내가 얼마나 수익을 봤을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시면서 할까 말까를 결정해보셔도 정말 충분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지난 5월 5일 에이다, 플록, 온도파이낸스, 크레딧코인 이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전부 다 내가 걸어놨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이다, 플로, 크레딧코인, 온도 파이낸스까지도 전부 다 수익을 실현하면서 또 회복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욕심보다는 내가 적당선에 목표 타점을 걸어놓고 더 상승하면 그냥 박수치고 끝내면 된다는 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팔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만족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알트 단기 타점방에 대해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